70년의 세월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50대를 맞이하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드러운 마음가짐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때로는 완고할 정도의 철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8가지 원칙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보며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생존의 지혜입니다. 어쩌면 듣기 불편한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70대 이후의 삶은 속력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향만 잡으면 천천히 가더라도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원칙이 바로 그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뼈아프게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몸의 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토대이다. 마음은 청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마음도 결국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명언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놀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놀기를 멈춰서 늙는 것이다. 이 말은 노년의 현실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움직일 힘이 없다면, 기회가 와도 잡을 체력이 없다면 모든 것이 그저 꿈으로만 남게 됩니다. 시장을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멀리 나들이를 가고 혼자서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자유를 지켜주는 것은 거창한 재산이 아닙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다리의 힘,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팔의 힘입니다. 70대가 되면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고 안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혈압이 정상이고 당뇨가 없어도 계단 3층을 오르지 못한다면 이미 자유의 상당 부분을 잃은 것입니다. 병이 없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순간이 늘어나고 결국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포기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제가 50대라면 매일 최소 30분은 반드시 몸을 움직일 것입니다. 단순히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약간 숨이 차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의도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말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쓰면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특히 70대 이후 근육 손실 속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앉아서 보낸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근육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부상을 당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15분, 다음 주는 20분, 그 다음 주는 25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집 안에서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고 걷기, 싱크대에 기대어 발뒤꿈치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기. 이런 단순한 동작들도 하체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켜본 80에서 90대 건강한 어르신들은 예외 없이 다리와 팔에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거동이 자유로워 스스로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당당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5세까지 매일 새벽 동네 뒷산을 40분간 올랐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92세가 된 지금도 그분은 혼자 장을 보고 지하철을 타고 자녀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같은 나이 또래가 휠체어를 타거나 침대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특별한 치료나 약이 아니라 매일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힘은 곧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늘려줍니다. 힘이 있으면 오늘 버스를 탈지 걸어갈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 선택권이 사라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70세가 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다리를 확인합니다.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며 오늘도 이 다리가 나를 어디든 데려갈 수 있는지 느껴봅니다. 이 습관이 저를 여기까지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웃음이야말로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이다.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은 그 자체로 삶의 방향을 밝은 쪽으로 이끌어줍니다. 70년을 살며 느낀 것은 웃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웃음을 잃은 사람은 서 있는 순간에도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만이 말했듯이 웃음은 영혼의 햇살입니다. 햇살이 없으면 꽃이 시들듯 웃음이 없으면 영혼이 시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을 의도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웃을거리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동료의 농담, 직장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해프닝, 아이들의 순진한 말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매일 가던 직장도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어듭니다. 자연히 웃을 기회도 줄어들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가 직접 웃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웃음을 우연히 찾아오는 손님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70대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웃음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웃을 이유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메모해뒀다가 사람들과 나누고 신문에서 유머러스한 기사를 오려 냉장고에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준비가 하루를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70대가 넘어서도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웃는 사람으로 기억됐습니다. 그 덕에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고 그 관계가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웃을 때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돼 통증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혈관이 확장돼 혈압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웃음 치료를 받은 심장병 환자들의 재발률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출입이 잦아지는데 웃음은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웃는 것과 진심으로 웃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은 진심을 불러오는 좋은 도구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 중 마음이 무겁고 표정이 굳어질 때 거울을 보며 1분 동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가 지나니 그 웃음이 제 표정과 마음을 바꿨습니다. 표정이 바뀌면 대화도 바뀌고 대화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또한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남겨야 할 사람은 나를 웃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심지어 새로 만난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 에너지가 외로움을 밀어내고 우울을 막아줍니다. 70대 이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고독이 슬그머니 마음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웃음은 고독을 가볍게 만듭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 웃고 손주의 엉뚱한 행동에 미소 짓고 옛 사진을 보며 추억에 빠져 웃는 것. 이런 사소한 웃음이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세 번째, 경제적 자립이야말로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경제적 독립은 노년의 삶에서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존재의 품격과 직결됩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말했듯이 돈이 행복을 주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사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자유란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90년을 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 권리가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70대가 되면 직장에서 나오던 정기 수입이 끊어지고 저축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병원비, 약값,
각종 생활비에 더해 손자녀를 위한 용돈까지 모든 지출이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기 힘으로 마련한 수입이 있다면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마음이 훨씬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 내가 아직도 사회에 쓸모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그 돈은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고마운 마음이 미안한 마음으로 변하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본래 사랑과 존중 위에 서야 하지만 반복적인 경제적 의존은 그 위에 불필요한 부담을 얻습니다. 결국 서로를 힘들게 하고 마음의 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도움은 받더라도 최소한의 독립은 지키라고. 만약 제가 지금 70대라면 가장 먼저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재능 기반이든 단순 노동이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글을 쓸 수 있다면 원고료를 받고 손재주가 있다면 수공예품을 팔고 작은 텃밭이 있다면 채소를 키워 시장에 내다 팔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매월 내 통장으로 내 이름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뜻밖의 부수 효과가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배우게 됩니다. 배우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기고 그것이 새로운 사람과의 연결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온라인 판매를 위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블로그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작은 칼럼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강연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시작은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의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경제활동을 하면 아직도 돈이 필요하냐고 묻지만 진짜 이유는 마음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없으면 시간을 무료한 방식으로만 채워야 하고 건강에 해로운 값싼 음식이나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얽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사치가 아니라 선택의 폭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폭이 줄어들면 삶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제가 70년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끝까지 유지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독립은 커리어가 아니라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은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지 수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50대 후반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내가 당장 내일 직장을 그만둔다 해도 유지할 수 있는 수입원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을 허투루 내주지 않는 철칙 세우기. 시간은 돈보다 훨씬 희소한 자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흘러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60대 후반부터는 시간이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남은 생애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하루하루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흘러가고 체력과 집중력의 한계도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70년의 세월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관례적인 모임, 의례적인 약속, 피곤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요청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하루 중 가장 맑고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지만 60대 후반 이후에는 관계의 폭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모임이라면 과감히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은 나를 채우는 일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맑은 시간,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뜬 후 몇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비워두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인생의 황금 시간이라 부릅니다. 60대 후반 이후의 집중력은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몰려 있습니다. 그 황금 시간을 형식적인 약속에 써버리면 그날 하루는 이미 반쯤 소진된 것입니다. 저는 65세가 되면서부터 하루 약속이 2번 이상 겹치면 무조건 하나를 거절했습니다. 그 덕에 나만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었고 체력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5번째, 영혼을 소모시키는 인연과 단호하게 결별하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무게를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수십 명과 어울리면서도 그 안에서 소모되는 마음의 에너지를 크게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면 하루의 기운과 마음의 여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이 남기는 여운과 피로가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제가 70년을 살며 가장 단호하게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서서히 소모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남이 끝난 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운이 차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연이고 후자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인연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아깝고 무엇보다 내 삶의 평온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호함이 없으면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소모에 빼앗기게 됩니다. 60대 후반 이후에는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폭넓은 인맥이 기회와 가능성을 넓혀주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그 폭이 나를 짓누르는 무게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답이 후자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편안한 사람만 곁에 두라는 말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는 이미 서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남은 인생에서 진짜 힘이 됩니다. 6번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마음가짐 유지하기. 저는 70년을 살며 확신합니다. 사람은 배우기를 멈춘 날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겨서 늙는 게 아니라 궁금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히면서 정신이 서서히 굳어집니다. 루이스 캐럴이 말했습니다. 배움은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젊음의 셈이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늙지만 마음의 젊음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입니다. 50대가 되면 익숙한 것들만 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산책하며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사람들만 만납니다. 편안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갇히면 마음은 점점 경직됩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지금 50대라면 매년 하나씩은 새로운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것이 외국어든 악기든 요리든 스마트폰 기능을 익히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하지 않은 세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처음엔 귀찮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가 깨어나고 마음이 살아납니다. 저는 65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미술과는 인연이 없었고 젊었을 땐 일하느라 그런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마을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보게 됐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붓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몰랐지만 몇 주가 지나자 나도 모르게 색을 섞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서툴러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반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배우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우리를 묶어줬습니다. 배움의 장점은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마음의 회복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 내일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가 하루를 견디게 하고 고독을 줄여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7번째, 하루 한 번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습관을 만들자.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조용해지는 대신 그 조용함 속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몸에 쌓이는 먼지는 눈으로 보이지만 마음에 쌓이는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합니다. 그 먼지는 걱정, 불안, 후회, 오래된 미움, 비교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먼지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와 부딪히고 집에서는 가족과 웃고 울며 지내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끌벅적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질 새도 없이 새로운 사건과 감정이 들어와 이전의 찌꺼기를 밀어내 줍니다. 하지만 60대 후반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빈도도 줄어듭니다.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면서 몸은 편해지지만 마음의 통로는 점점 좁아집니다. 통로가 좁아지면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는 방처럼 마음속에도 탁한 기운이 고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의도적으로 마음의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저는 70년을 살면서 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지 않으면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뾰족한 가시들이 남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뉴스에서 본 불쾌한 장면, 혹은 별것 아닌데도 마음을 건드린 사소한 사건들. 이런 가시들은 작아서 무시하기 쉽지만 그대로 두면 깊숙이 박혀 염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나를 위한 의식을 가집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깊게 호흡을 합니다. 그날 나를 웃게 한 일 3가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손주의 영상통화,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길가에서 본 노란 꽃 한 송이. 그런 기쁨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금 밝아집니다. 그 다음엔 나를 불편하게 한 일을 꺼내봅니다. 불필요한 말에 상처받았는지, 기대했던 일이 어긋났는지, 스스로에게 실망했는지.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냥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을 내 호흡에 실어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합니다. 명상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단 10분이라도 호흡과 마음을 연결하면 머릿속 소음이 줄어듭니다. 어떤 날은 기도로, 어떤 날은 산책으로 그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기도는 내 시선을 나에서 세상으로, 그리고 다시 나로 되돌려 주었고, 산책은 발걸음이 느려질수록 마음도 함께 느려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종이에 오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적고 그날 느낀 감정을 한 줄로 씁니다. 기쁘다, 서운하다, 평온하다. 감정을 단어로 옮기는 순간 그것은 나를 지배하던 힘을 잃습니다.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은 매일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만 안 해도 괜찮아 보이지만 며칠만 쌓이면 금세 티가 나고 한 달만 쌓이면 치우기 힘들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그날 조금씩 털어내야 쉽게 유지됩니다. 만약 제가 지금 50대라면 하루 일정 속에 마음 청소 시간을 제일 먼저 적어 넣을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든 20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전화를 꺼두고 TV를 끄고 오직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힘을 지키는 것. 이는 진정한 자유의 토대입니다. 둘째, 웃음을 잃지 않는 것. 이는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셋째,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 이는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넷째, 시간을 허투루 내주지 않는 것. 이는 남은 생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다섯째, 영혼을 소모시키는 인연과 결별하는 것. 이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섯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이는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일곱째, 하루 한 번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것. 이는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필수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철저히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7가지 원칙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모양을 다시 세우는 기둥입니다. 선택의 순간은 늘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쌓여 나머지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한 번 웃는 시간을 만들든, 오래 미뤄둔 취미를 다시 시작하든, 필요 없는 모임을 한 번 거절하든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계단을 만들어줍니다. 60대 후반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씨앗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고 단단한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면 당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70년을 살아온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